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월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처럼 조선시대 궁궐에도 과연 그런 월급날이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만약 있었다면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풍경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때로는 아주 혹독하고 또 때로는 기묘하기까지 했던 그들의 특별한 월급날 이야기가 숨겨져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시간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경제와 생활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들이 과거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녹아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여정이 될 거예요. 당시의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지 시대를 넘어선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테니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그럼 조선의 관리들은 대체 무엇을 받고 살았을까요? 바로 녹봉이라는 제도였죠. 이 녹봉은 오늘날의 월급처럼 국가가 관리들에게 지급하던 일종의 급여를 뜻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급여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었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던 초기부터 이 녹봉 제도는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당시에는 왕권이 안정되고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으니까요. 관리들이 오직 나라의 일에만 전념하며 백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 급선무였던 겁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듯 녹봉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었던 셈이죠. 상상해보세요. 엄숙한 궁궐의 회의실에서 임금의 어명이 떨어집니다. 대신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며 한 해 동안 관리들에게 지급할 녹봉의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죠. 그리고 마침내 녹봉 지급일이 되면 관청 앞에는 기다란 줄이 늘어섭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관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풍경은 그들의 생계가 오롯이 이 녹봉에 달려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녹봉은 단순히 돈으로만 지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쌀가마니가 묵직하게 쌓여 지급되기도 했고요.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고운 배나 무명 같은 직물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동전이나 은화 같은 화폐로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물품 지급이 훨씬 일반적이었죠. 특히 쌀은 관리들의 주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아 다른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환 수단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현금과 현물 복지를 함께 받는 것처럼 조선의 관리들도 다양한 형태의 녹봉을 통해 생활을 영위했던 겁니다. 이처럼 녹봉은 관리들의 생계를 보장하여 그들이 사적인 이익을 좇지 않고 공정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또한 관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해야 백성들에게도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었으니 결국 녹봉은 국가의 존립과 관료들의 생계, 나아가 백성의 안정까지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마치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녹봉이라는 제도는 조선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녹봉 제도가 항상 이상적으로만 작동했을까요? 혹시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지는 않았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녹봉 제도가 품고 있던 숨겨진 문제점과 이상과 현실의 간극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볼 예정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녹봉 제도가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었음을 살펴보았죠. 마치 잘 짜인 기계의 심장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심장이 언제나 건강하게만 뛰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 속 녹봉 제도는 이상적인 설계와는 달리 수많은 문제점과 마주하며 때로는 조선 사회를 깊은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그림자, 이상과 현실 사이의 아찔한 간극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조선의 녹봉 제도가 마주했던 첫 번째 시련은 바로 국가 재정의 불안정성이었습니다. 녹봉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 즉 곡식과 배 같은 현물에서 지급되었죠.
그런데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발발하여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면 어땠을까요? 녹봉은 가장 먼저 그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녹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정해진 양보다 줄여서 지급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상상해보세요. 오늘날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거나 갑자기 절반만 입금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조선의 관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봉이 줄거나 끊기면 관리들의 삶은 곧바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녹봉에 의지해 살아가던 하급 관리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바로 여기에서 부패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불법적으로 재물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녹봉이라는 국가가 주는 급여가 부족해지자 관리들은 스스로 생존을 위한 수입원을 찾아 나서게 된 셈이죠.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통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관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녹봉을 받지 못하거나 줄어든 관리들이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재물을 갈취하자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이는 곧 국가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졌고 때로는 밀란이라는 거대한 파도로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녹봉이라는 급여 제도가 국가와 백성을 연결하는 고리였지만 동시에 그 고리가 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 것이죠. 마치 댐의 작은 균열이 결국 거대한 붕괴로 이어지듯이 말입니다. 또한 녹봉 지급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녹봉은 주로 곡식으로 지급되었는데 곡식의 시세는 해마다 변동했죠. 풍년이 들면 곡식 값이 싸져 녹봉의 실질 가치가 하락했고 흉년이 들면 곡식 값이 폭등해 녹봉을 받는 관리들의 구매력은 급감했습니다. 같은 양의 곡식을 받아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들쭉날쭉했던 겁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여 물가가 널뛰는 상황과 비슷하게 관리들은 자신의 녹봉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관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행정의 효율성마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녹봉 제도가 안고 있던 복합적인 문제들은 조선 사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결국 여러 차례에 걸친 개혁의 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뜻있는 왕과 신하들은 이 녹봉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고뇌하고 또 노력했죠. 하지만 개혁의 길은 언제나 험난한 법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녹봉개혁은 거대한 난관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 했을까요?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좌절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들의 치열했던 노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녹봉개혁이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던 이야기를 나누었죠. 과연 조선의 통치자들은 이 거대한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가려 했을까요? 그 과정에서 마주했던 격렬한 갈등과 좌절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제 그 치열했던 노력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녹봉제도는 조선 초기부터 국가 운영의 핵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전란을 겪으며 국가 재정이 급격히 피폐해지자 녹봉 지급은 더욱 불안정해졌죠. 가뜩이나 부족했던 녹봉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관리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지탱해야 할 관리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곧 국가기강의 해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조선의 왕들과 뜻있는 신하들은 단순히 문제를 방치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사적인 개혁의 칼을 빼들었죠. 녹봉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관리들의 사기를 진작하며 나아가 백성들의 삶까지 보살피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나올 때마다 조정은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되었죠. 기존의 질서를 옹호하는 기득권 세력과 변화를 주장하는 개혁 세력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때로는 왕의 권위마저 위협하는 수준의 갈등을 빚어내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는 현물로 지급되던 녹봉을 화폐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 또 다른 시기에는 관리들의 등급을 재조정하여 녹봉 체계를 합리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안들은 번번이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녹봉 체계의 변화는 곧 자신들의 경제적 이권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그들은 온갖 논리와 명분을 동원하여 개혁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개혁을 추진하는 왕이나 대신들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죠. 조정 대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개혁안의 부당함을 역설하고 상소문을 통해 왕에게 강력히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은 당시의 격렬했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녹봉 문제는 비단 조정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들의 녹봉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거나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때면 민심은 들끓었고 때로는 격렬한 저항의 불씨가 되어 전국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녹봉은 단순한 관리의 급여가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백성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개혁의 성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고심했던 개혁안이 결국 좌절되고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던 이들의 열정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때로는 좌천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기도 했죠.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실패의 아픔과 함께 시대를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한 쓸쓸함이 묻어났을 겁니다. 녹봉 개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한계와 그 속에서 고뇌했던 인간적인 욕망과 열정이 뒤얽힌 거대한 드라마였던 것이죠. 이러한 치열한 노력과 좌절 속에서 녹봉 제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녹봉 제도가 남긴 유산과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통찰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녹봉 개혁을 향한 그토록 치열했던 시도들이 번번이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녹봉 제도는 결코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그 형태를 달리하며 조선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 기능했죠. 마치 강물이 굽이쳐 흐르듯 녹봉은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하며 조선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녹봉 제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정착했을까요? 사실 녹봉은 특정 시점에 완벽하게 완성된 제도로서 존재하기보다는 조선 500년 역사 내내 끊임없이 조정되고 재편되는 유동적인 시스템에 가까웠습니다. 때로는 현물 지급의 비중이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화폐나 포목 등으로 대체되는 등 국가 재정의 상황과 경제 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움직였죠. 마치 거대한 배가 항해 중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돛을 조절하듯이 조선은 녹봉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가의 균형을 잡으려 애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녹봉의 변화 과정은 단순한 급여 지급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신하와 백성에게 어떻게 책임을 다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국가의 통치 철학은 녹봉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현되었죠. 국가가 관료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충성을 기대하고 이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했던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녹봉은 사회계층 구조를 공고히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녹봉을 받는 관료계층과 그렇지 못한 일반 백성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조선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가 되었으니까요. 녹봉 제도가 남긴 유산은 비단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녹봉을 받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였기에 많은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녹봉의 부족함이나 불안정성은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조장하거나 심지어는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녹봉은 한 개인의 윤리적 선택과 생존의 문제에까지 깊이 관여하며
그들의 삶을 희비극으로 물들였던 셈입니다. 마치 현대사회의 월급이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받는 월급은 은행 계좌로 정확히 입금되는 정량적인 액수지만 조선시대의 녹봉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국가의 통치 이념과 사회구조, 그리고 개개인의 생존과 윤리적 가치가 뒤섞인 거대한 서사였던 것이죠. 녹봉이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는 이상적인 국가 운영을 꿈꾸던 조선의 열망과 그 현실 속에서 벌어진 인간적인 욕망과 고뇌가 얼마나 치열하게 뒤얽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에 따라 사회 전체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녹봉은 우리에게 묵묵히 일러주는 듯합니다. 결국 녹봉은 그 자체로 조선이라는 국가의 운명과 수많은 개인의 생존이 얽힌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제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경제 시스템과 개인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달 기대하는 월급날은 어쩌면 조선시대의 수많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시행착오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녹봉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던 불평등의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봉을 받지 못했던 대다수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시대 보통 사람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